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냉철한 미술사학자와 프랑스 큐레이터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드러난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대학교 미술사 교수 안젤리카 브라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제 학문적 관심 밖이었어요. 제가 연구한 것은 주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미술이었으니까요. 아시아 미술이라곤 중국의 청나라 도자기와 일본의 북송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 아시아 문화의 변형일 뿐이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서양 미술 비교 국제 세미나 초청 연사로 오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거든요. 베를린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의아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과 녹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 베를린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을 때 북한산과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산이 있다니 베를린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이건 분명 유럽과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첫인상.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내일 발표할 내용을 다시 살펴봤어요. 제 발표 주제는 세계 미술사에서 중심과 주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발표에서 한국 미술은 주변부에 불과했죠.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흥미로운 복제품을 만들어낸 곳 정도로만 언급할 예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어요. 교통체증 속에서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거리마다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자 기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독일. 베토벤, 바흐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베토벤의 운명.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계 공통어죠. 이 작은 대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베를린 택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서울대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학술대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노교수까지 열정적인 눈빛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평소 유럽의 어떤 학회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었죠.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 미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15년간 연구한 미술사학자인데 무슨 걱정인가. 조명이 저를 비추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도중 한국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니 묘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의 눈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고궁과 현대 빌딩이 공존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미나 둘째 날 루브르 박물관 동양미술부 큐레이터 모리스 랑베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오랜 동료이자 경쟁자예요. 그의 발표 제목은 동아시아 미술의 계보학 중심과 변방이었죠. 발표장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언론사 카메라도 여럿 보였습니다. 모리스는 항상 그랬듯 화려한 제스처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미술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변방 문화였습니다. 고려 청자는 중국 송나라 도자기를 모방했고 조선시대 불상은 일본 불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청중석을 바라보니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젊은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 모리스는 계속해서 한국 미술의 2차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민화는 중국 민간 그림의 지방적 변형이며 한국 도자기는 중국 기술의 지방적 응용에 불과합니다. 한국 미술은 독창성보다는 모방과 수용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발표장 안은 점점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순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리스의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처럼 들렸지만 왠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한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랑베르 교수님, 고려청자의 독특한 비색이나 백자의 미학적 완성도는 중국과 크게 다른데 이것도 단순히 모방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모리스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물론 지역적 변형은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기술과 미학 개념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 전통 회화의 몰골법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 기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리스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두 중국 미학의 변형입니다. 발표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몸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모리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한국 학생 몇 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브라운 교수님, 저는 서울대 미술사학과 대학원생 김민준입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랑베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어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에 갇힌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수락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 미술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비색, 조선 백자의 소박한 완성도, 김홍도와 신윤복의 독창적인 풍속화. 모리스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독특한 미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발견이 있을까? 처음으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술사학과 대학원생 민준을 만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민준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교수님, 우리 박물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입장료가 무료예요.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죠. 무료라니, 베를린 박물관 섬의 입장료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어요. 박물관에 도착하니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적 건축미와 전통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곳부터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유의 방이라는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니 갑자기 공간이 열리면서 온화한 조명 아래 방가 사유상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책에서만 보던 작품이 눈앞에 있었죠.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방 가사유상. 한쪽 다리를 올리고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의 불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넘게 미술사학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불상은 7세기 신라 시대 작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런 수준의 작품은 없었다고 평가했대요. 야스퍼스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야스퍼스가 한국 불상을 봤다고? 더 놀라운 건 제가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루브르의 그 어떤 그리스 조각상도, 로마의 어떤 유물도 이 순간 제게 주는 감동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유럽 작품 앞에서 느낄 수 없었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그는 방가 사유상의 섬세한 미소와 균형 잡힌 자세, 그리고 미묘한 표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불상의 미소는 신비롭죠. 깨달음의 기쁨과 중생을 향한 자비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미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양 미술의 표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스 조각상의 이상적 육체나 르네상스 회화의 감정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 불상에 관한 야스퍼스의 글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도서관에 그의 메모 번역본이 있어요. 다음날 서울대 도서관에서 야스퍼스의 메모를 찾아 읽었습니다. 동양의 사유상 앞에서 나는 서구 철학의 한계를 보았다. 진리는 동양의 사유 속에 숨었다. 이 불상의 미소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의 표현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서양 중심주의에 기반한 제 연구 전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으로 돌아와 방가 사유상을 다시 보았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미소 속에 담긴 깊은 사유, 균형 잡힌 신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 평화. 그리스 조각상의 관능적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어요. 이건 결코 모방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독창적인 철학적 표현이야. 민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다른 것들도 보러 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미학을 발견했다. 아니, 어쩌면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동양 미술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두었을까? 야스퍼스가 옳았다. 진리는 동양의 사유 속에 숨어 있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박물관 탐험 둘째 날, 민주는 더 많은 보물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백제 금동 대향로 앞에 섰어요. 정교하게 새겨진 산과 동물, 인간 형상들이 어우러진 향로였습니다. 이건 백제시대 작품인데 우주와 자연, 인간 세계를 표현했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향로 위에 새겨진 모든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이 향로는 기원후 6세기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암흑시대였는데 한반도에서는 이런 정교한 예술품을 만들었다니. 이 섬세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제는 특히 세련된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죠. 다음으로 본 것은 고려청자였습니다. 신비로운 비색이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중국 도자기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깊은 색감이었어요. 청자 위 은입사 기법을 보세요. 민준이 가리켰습니다. 이건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각각의 작품들을 볼수록 모리스의 주장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미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미학과 기술적 성취를 이룬 거였습니다. 조선시대 회화 앞에 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홍도의 풍속화는 활기차고 유머러스했으며 신윤복의 그림은 세련된 감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화가 모두 18세기 작품인데 같은 시기 유럽 회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완성도였어요. 이건 결코 모방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깊은 철학이 담긴 예술이네요. 민주는 기쁜 듯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미술은 자연과의 조화, 여백의 미, 군더더기 없는 단순함을 추구했어요. 이런 미학은 현대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대동여지도 앞에 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8세기에 제작된 이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도를 나무판에 새겨 대량 인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과학적 성취예요.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서울대 고미술 전공 이진호 교수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오셨군요. 민준에게 들었어요. 우리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이진호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쌓였던 의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런 뛰어난 작품들이 서구 미술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요? 이진호 교수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식민주의적 시각 때문이죠. 서구가 아시아를 동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엔 서구 미술사의 관점을 방어하려 했지만 점점 그의 논리에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유럽과 아시아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진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유럽은 인간을, 아시아는 자연을 중심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죠.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온 미술사는 인류 예술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치 세계의 반쪽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에 나오며 마지막으로 본 유물은 비격진 천례라는 조선시대 화약 무기였어요. 500년 전 만들어진 최초의 수류탄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었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현대적 건물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제 학문적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에 적었어요. 유럽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한국에서 본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민준의 제안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언어박물관이라니 지루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예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죠.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 이를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네요. 감탄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15세기에 만든 문자에 대한 과학적 해설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면서 그 원리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니 500년 전에 이런 언어학적 체계를 갖추다니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설명이었어요. 규칙적인 모양과 조합 원리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오후에 실리콘밸리 출신의 스타트업 CEO를 만날 약속이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CEO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글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죠. 제임스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언어 처리 시스템에서 한글만큼 효율적인 문자는 없어요. 그는 화면에 여러 언어의 코딩 효율성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를 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코딩 언어와 같은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AI에 가장 적합한 문자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에 적합하다니. 세종대왕의 성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한글 처리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에 효율적이거든요. 이어서 그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어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달고나, 형, 막내, 노래방 등이 영어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어의 세계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준에게 물었어요. 일제강점기에 한글은 어떻게 됐나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본은 한글 사용을 금지했어요. 우리 언어를 없애려 했죠. 하지만 한글학회 회원들이 비밀리에 한글 사전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한국인에게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간판, 포스터, 책 표지에 한글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네모난 한자나 둥근 로마자와는 다른 독특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를 만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문자가 되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 한글서의 도구를 샀어요. 방에 돌아와 한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기하학적 구조에 매료되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한 민족의 정신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 그리고 미학적 아름다움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문화적 발명품이다.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전통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 모순적 조화가 바로 한국 문화의 본질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의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어의 우수성은 곧 문화의 정수라는 것을. 다음 날 민주는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할머니 앞에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자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이 외국 아가씨, 이리 와봐. 민준의 도움으로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와서 모르니까 맛 좀 봐. 서비스야. 놀라서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떡볶이를 권했어요. 맛을 보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얼마예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서비스. 독일에서 왔다며? 우리나라 음식 맛있지? 어떻게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아셨을까요? 신기했습니다. 시장을 더 구경하는 동안 여러 상인들이 음식 맛을 보라며 내밀었어요. 한 할머니는 김치를 팩에 담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집 된장이야, 가져가. 독일에서 맛보기 힘들 거 아냐. 거절할 틈도 없이 봉지를 건네받았어요. 왜 이렇게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한 걸까요? 의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우리말로 정이라고 하는데 인간적 유대와 따뜻함을 의미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특별한 감정이죠. 정이요?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애정, 유대감, 친밀함이 모두 섞인 감정이죠. 시장을 나와 걷던 중 길을 잃은 듯한 외국인 관광객 부부를 보았어요.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영어로 도움을 물었어요. 관광객들은 명동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10분이나 같이 걸어가며 명동까지 안내했어요. 그리고 식당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게 정이니까요. 제가 묵는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당황했는데 지나가던 여고생이 우산을 내밀었어요. 같이 쓰세요. 수줍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호텔 입구까지 동행한 후 그 학생은 웃으며 떠났어요. 제 상황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서울에서는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정이라는 감정을 만드는 걸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번역 불가능한 철학이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대감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 같다. 다음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노부부가 과일을 건네주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과일 좀 드세요.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민준과 전통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민준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역사 때문일 거예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군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군요. 깨달음이 왔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베푸는 이 문화가 부러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는데 우산이 없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었다고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서로 도왔소. 그게 우리를 살게 했지. 호텔 앞에서 헤어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정을 실천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한국 문화가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주는 저를 새벽 5시에 깨웠습니다. 교수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시장은 이미 활기찼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로 분주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새벽 2시에서 3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워 보이는 채소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70대는 넘어 보이는 나이인데도 혼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어요. 도와드릴까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거절하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깡이에요. 한국말로 깡다구라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에 배달 상자를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달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민준이 설명했어요. 매일 이렇게 일하나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일주일 내내 일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죠. 시장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근면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걸 악발리 근성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끈기죠. 악발리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네, 징역하면 악에 바친 근성 정도 될까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실은 존경을 담은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그날 오후 민주는 저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안내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고문실을 보면서 몸서리쳤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감방들을 둘러보며 깊은 숙연함이 밀려왔어요. 벽에 새겨진 메시지들, 독립을 향한 절절한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무소를 나와 인근 카페에 앉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너무 가혹했네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침략당했어요. 몽골,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 악발리 근성 때문이에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가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거죠.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현대적 성공 뒤에는 이런 역사적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정신이 있었군요. 저녁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건 기적이네요. 감탄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 악발리 근성 덕분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유리창 너머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발걸음에서 깡과 악발리 근성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어요. 이 나라의 미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이다. 끊임없는 시련을 이겨낸 정신력이 그들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현대적 성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제가 직접 정했어요. 동서양 미술의 재해석 한국 문화의 독창성. 강연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모리스 랑베르도 앉아 있었어요. 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2주 전 저는 이곳에 와서 한국 미술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변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철저히 잘못된 편견이었어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모리스의 눈이 커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방가사 유상의 미소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에서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가 발견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직지 심체유절이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다는 사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 적합성,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독특한 미학까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첫째, 문화적 자존감입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이런 문화적 자존감이 오늘날 K-팝, 한국 영화, 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철학적 기반입니다. 한국 문화는 실용성과 미학의 균형,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이런 철학이 현대 디자인과 기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술과 언어의 미래성입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성견지명을 보여주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찍은 서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고궁 옆의 현대 빌딩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방가 사유상의 미소.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정과 깡, 그리고 악바리 근성입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리스는 표정이 굳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연 후 이진호 교수가 다가왔어요. 2주 만에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다니 놀랍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진정한 학자군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눈을 열고 보았을 뿐입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민준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발견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교수님.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동양의 심장, 한국에서 진리를 보다.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야 예술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작은 나라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미술사의 재해석이 아니라 인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다. 서구 중심주의에 갇혀있던 내 눈을 열어준 것은 방가사유상의 미소,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과 악바리 근성이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거예요. 수업 내용부터 연구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류 문화의 또 다른 중심이자 미래를 향한 창이었어요. 뒷가에 방가사 유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리는 동양의 사유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리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